예, 13주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13주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연애소설에 나타난 연애관을 비교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연애관의 탈낭만화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박수연 선생님의 글이군요. 고려대학교에 계십니다. 연애관의 탈낭만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연애소설을 분석하면서 연애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연애관이 뭡니까? 연애에 대한 어떤 관점,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흥미있는 주제죠. 자,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머릿말, 맺은말 있고 중간에 본문인데 판타지로 표백된 여성과 추상적 연애관. 조혜일의 겨울여자 70년대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랑과 낭만적 연애관 이문열의 레트연가 80년대 소설입니다. 간파된 사랑과 탈낭만적 연애관 은희경은 이제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2000년대 들어서서 그 상당한 어떤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박현욱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 탈낭만화의 심화, 남성의 불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11주차는 페미니즘과 한국 소설 보았고 12주차는 11주차는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구병모의 내 이웃의 식탁을 봤었죠. 12주차는 퀴어 관계성, 퀴어 소설들을 통해서 관계와 사랑의 본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11주와 12주는 이제 2000년대의 한국 문학의 한 경향들을 살폈던 거고요. 13주차는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국문 초록이니까 이제 논문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체제로 국문 초록은 이제 번역이 아니죠. 이 전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볼까요? 이 논문은 지난 40년간 연애소설의 연애관을 비교하면서 연애관의 변화 양상을 탐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의식의 개방화에 따라 연애의 접근성이 상승해가는 풍토가 연애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가정하에 조혜일, 이문열, 은희경, 박현욱 70년, 80년, 90년, 200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의 소설을 통해 살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40년간 연애소설에서 연애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탐구되는 실체로 변모했다. 그리고 연애관은 탈낭만화의 경로를 밟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이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죠. 그동안 사회에서 성문화는 점차 자유로워졌고 연애는 점점 더 흔해졌고 흔해진 연애는 환멸의 체험을 누적할 뿐만 아니라 연애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함으로 탈낭만화를 그러니까 탈낭만화라고 하는 게 연애를 바라보는 그런 낭만적 관점을 이제 벗어났다. 좀 더 속물화되고 현실화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70년대 조혜일은 겨울여자에서 전형적인 남성 판타지를 여성 인물에 투사하고 있는데 그 판타지의 내용이 뭐냐면 남성을 배려하는 여자, 성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여자, 성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자신의 성욕은 말소한 여자,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자의 형태. 그러니까 완전히 70년대 조엘의 그 겨울 여자에서 여성을 그러니까 이 여성 인물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여성을 완전히 대상화한 거죠. 여성 인물은 자신의 내면을 소고당한 채 남성 작가의 판타지를 실어 나르며 대상화된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판타지 투사 연애를 동일시하는 추상적 연애관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혜일의 소설은 보수적 성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좌절과 압박을 또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80년대 이문열은 레테 연가에서 도덕적 사랑을 설파하는데 도덕적 사랑은 정신성을 지고한 가치로 여기고 자의 성장을 중시하고
성적 원결성과 친연성을 가지는 면에서 낭만적 사랑의 어떤 전형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낭만적 사랑은 가부장제의 보수성과도 연결되죠. 이문열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작가죠. 역시 이문열 소설에서 이제 드러나고, 자, 낭만적 사랑은 70년대에 비해 성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풍토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문열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토로하기도 하더라. 레트 사랑은 70년대 겨울 여자에서보다 현실성에 근접하지만 사랑에 관한 낭만적 이상을 고수하는 면에서 보면 철저히 현실적이지는 않은. 자, 90년대 은희경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해서 사랑은 간파되고 파헤쳐진 것으로 이런 연애의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사회적 풍토와 연결되더라. 무슨 얘기냐면 보다 자유로워진 성문화에서 연애 체험이 활성화되자 연애의 환멸과 냉철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은희경 소설은 탈낭만의 표면 아래 포기되지 않는 낭만성의 향수를 여전히 가지고는 있는데 이는 90년대 성의식의 혼의 양상으로 드러나더라. 자, 2000년대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랑에 관한 낭만적 꿈을 완전히 폐기하더라. 낭만적 사랑은 분석의 대상으로서 이제 상대화되고 연애의 탈낭만하는 은희경 소설에 비해 더 극단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아내가 결혼했다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소설에서 자유로워진 성문화에 따르는 남성의 불안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는 이전 시기의 소설에서 찾기 힘든 어떤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70년대 상상된 성적 자유에서 여성은 감미로운 존재였지만 2000년대 현실의 성적 자유에서 여성은 이제 남성에게 두려운 존재로 탈바꿈했다. 흥미있죠? 자, 근대화 이후 한국인의 성의식은 급속히 변화했고 개방적인 성문화는 점점 확산되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근거가 뭐냐?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 조사에 이제 분석 그에 토대를 해서 보니까 한국인의 성의식이 변화하면서 개방적인 성문화가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얘기죠. 가령 현대 미혼 여성의 혼전 성관계율은 점점 증가하고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시작 연령이 저령화되고 성관계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고 그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초등학교 그 성관계 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시작됐다는 비율이 그 설문조사가 좀 많아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직은 지나치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여러 지표를 보면 한국 사회 성의식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결혼의 의무가 약화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하지요. 이혼율과 뭐 결혼 세 쌍 중에 한 쌍은 또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독신남녀 요즘에 우리가 이제 비혼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건 자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산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혼율도 높고 그다음에 비혼자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뭐 혼전 순결 이데올로기는 글쎄 이건 뭐 굳이 그야말로 봉건적인 낡은 관념이기 때문에 기혼 남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도 더 자주 외도에 빠져들고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정은 점점 더 빈번하게 파괴되고 이런 사회적 풍토는 자연스럽게 연애의 접근성이 상승해가는 또 다른 풍토를 초래하더라. 개인은 과거에 비해 연애를 체험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그럴 기회가 그러죠. 연애는 지난 몇십 년 전에 비해 쉬워지고 흔해졌고 자 이런 사회적 변화가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변화가 소설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를 이제 보는 거죠. 문학은 한 시대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하는 성의식 혹은 성문화와 연애가는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겠죠. 이 물음을 전제로 이제 그런 전제로 이 연구가 행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가 존재 구속적이고 사유 구조가 개인의 시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만하임의 명제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만하임의 이런 명제를 비로 오는 거죠. 작가의 창작 과정에 사회적 힘은 침투하는 거죠. 만하임의 명제를 응용하여 작가 의식이 존재 구속적이고 작가의 시각 구조가 사유 그러니까 어렵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문학은 그 작가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간에 당대 사회 현실을 일정하게 작가 의식 속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이죠. 이것은 이제 작가 그 문학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제 비평 방법론에서는 그 문학과 사회가 그 구조가 서로 비슷하다. 그 상동 구조 상동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학 사회학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사회 성의식은 분명히 작가의식의 향방을 규제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보수적이거나 개방적이거나 그 시대 특유한 성의식은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또 소설가의 의식을 구성하는 일종의 망탈리테가 되겠죠. 심성구조. 예. 망탈리테란 말이 이제 한 시대의 집단적인 어떤 정신현상 그 근저에 있는 거대한 어떤 심적 구조, 뭐 모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단 모식을 이제 망탈리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글은 70년대부터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소설에 반영된 연애관을 비교 분석하고 그것이 성문화의 개방성과 연애의 접근성의 상승해가는 사회적 풍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고고 살핀다 이 말이에요. 분석하겠다 이 말입니다. 점점 자유로워지는 성의식과 체험하기 쉬워지는 연애가 작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난 40년간 연애소설에 드러난 연애관이 점진적으로 탈낭만적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가설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제 연애가 점점 더 흔해지는 사회적 풍토와 연관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무엇이 흔해지면 그것이 탈신비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죠. 그것이 흔해지면 그것이 탈신비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무엇의 지나친 풍요로움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종교적 아우라를 앗아가죠. 신비스러움을 벗겨낸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성의식의 개방화로 연애가 흔해졌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탈낭만화의 경로를 밟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 논문은 이런 가설을 토대로 지난 40년간 출간된 연애 소설들에 표출된 연애관의 양상을 살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애 대상으로 비교적 당대의 대표성을 뗀 이른바 베스트셀러, 베스트 연애 소설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대상 텍스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서론에. 이제 왜 그 당대 대표성을 띈 이른바 베스트셀러 연애 소설을 선택하냐? 이는 당대 베스트셀러 소설이 사회에 만연한 심성 구조를 이게 뭐라겠습니까? 앞에서 망탈리테를 그런 심성 구조를 민감하게 반영했고 독자 대중의 의식과 강력한 공감들을 형성했다는 전제에서 이런 베스트셀러 연애 소설을 당대 7, 8, 9, 10, 2000년 이렇게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좀 진행을 했고요. 사회 심성 구조를 반영하는 문헌은 문학 작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소설, 특히 당대에는 일광적인 호응을 받은 소설은 다른 문헌에 비해서 사회의 그 심성 구조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신함은 좋은 소설의 요건으로 거론되는 자질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간취하는 것은 소설의 운명적이고 고전적인 소명이자 소망이다. 이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미세하게 변한 심성 구조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소설은 변화하는 사회의 심성 구조 혹은 집단적인 감수성에 태생적으로 민감한 매체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소설을 통해서 사회의 심성 구조를 읽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이 자료는 지금 33페이지짜리인데 1, 2, 3차 시로 이렇게 나눠서 녹화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7, 8, 9, 10, 2000년대 네 편의 소설을 봐야 되니까 조금 빨리 할까요? 아니 뭐 2장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70년대를 대표하는 70년대를 대표하는 연애 소설 중에 하나인 조엘의 겨울 여자를 1차 시까지 1차 시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음, 1976년에 간행되어서 보기 드문 대중적 성공을 거둔 조혜일의 겨울여자,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겨울여자. 76년에 간행되어서 어, 그 되게 70년대 이런 베스트셀러는 신문에 연재 소설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연재를 하고 폭발적인 관심을 간 이제 독자의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행본으로 76년에 발행된 거죠. 이 겨울 여자는 사랑에 관한 판타지, 정확하게 말해 이성에 대한 판타지를, 즉 남성이죠. 남성의 판타지, 여성을 대상화한 남성의 판타지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주인공 이화는 대개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는 자질을 빠짐없이 구현하는 문 남성의 어떤 이상형,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이런 여성은 없어요. 남성의 판타지가 이화라고 하는 요 주인공에게 투사된 거예요. 남성의 이상형이라고 파악되는 소설의 여주인공은 무수히 많지만 이화가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는 뭐냐? 그녀가 남성 판타지를 비현실 정도로 극단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화에게 투영된 남성 판타지는 순진무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그게 망상에 가까운 그런 남성 판타지를 이화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여자 대학생 이화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에, 자, 이제 그러면 이화에게 구현된 남성 판타지의 시대적 의의를 먼저 보면 남성 판타지의 의미를 70년대적 현실과 연관 짓는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화의 위로를 받는 남성들이 정치적 억압과 사회 제도에서 소외된 70년대 상황이죠.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 필요해진 심신을 지닌 군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이화라고 하는 인물에서 그런데와의 필요한 70년대적 의미를 읽어내는 그런 이제 선행 연구도 있고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박수현 선생의 글에서는 이화의 시대적 의미를 성적으로 지금보다 보수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70년대적 상황은 좀 더 보수적이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의 하나의 반영으로 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소설에서 이화라고 하는 여성은 그야말로 이제 친절하고 너그럽고 처음 데이트하는 날 석기라고 하는 이제 남자가 슬롯 머신 가게에서 돈을 잃자 이혼은 선뜻 돈을 대어주고 그녀의 태도는 마치 석기에게는 무엇이든 자기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는 그 요구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듯한 그런 태도. 그러니까 남자들 만날 때 주로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는 쪽도 이화고 술 취한 남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편도 이화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도 이화는 자칭해서 남자 집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손수 요리를 해주거나 밥을 사먹이고 외로워하는 남자가 안쓰러워 보이고 염려되어서 이때 남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아늑한 것 자기가 그 속에 문득 감싸이고 싶은 부드러움 같은 것을 하나의 이제 모성성 같은 걸 발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여학생들은 이제 그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70년대 소설에서 여성을 그 남성의 어떤 그런 그 환상 내지는 망상에 젖은 대상화한 여성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화가 날 거예요. 나도 이제 기성세대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불쾌할 정도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70년대적 70년대 가부장적 그런 남성이 만들어낸 여성의 어떤 그 판타지라 성적 판타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는 겁니다. 자, 애인이었던 석기가 죽고 석기의 친구인 수완과 함께 그 볏가루를 뿌리고 돌아온 날 이완은 수완과 술을 마시면서 오히려 또 수완을 위로하네요. 괴로워하는 수완에게 이완은 전 괜찮아요. 그리고 취하시면 제가 붙잡아 드릴게요. 뭐 이화의 천사행 목록이
굉장히 많죠. 2권짜리 소설인데, 자, 이화의 선행이 남자에게 밥 사주고 도박비 대주는 행위에 술 취한 남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행위로 아주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밥을 사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여자를 바래다 줘야 한다는 당위는 오랫동안 남성의 의무로, 남성이 그래야 한다. 이 남성의 어떤 역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사실 우스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건 남성의 의무로 인식된 덕목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남성들을 짓눌러 왔던 부담이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데이트할 때, 이제 그 비용을, 여자가 이제, 아니, 남성이 다 이제, 그 부담하고, 그다음에 술을 마셔서 이제, 그 힘들어하면 남성이 안전하게 여자를 뭐 바래다 줘야 한다거나, 이것이 남성이 이제 남성에게 부과된 당연한 어떤 의무, 그렇게 인식됐다는 얘기죠. 근데 작가는 밥 사주고 돈 대주고 바래다 주는 주체의 위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교체했다는 얘기죠. 조회일이 겨울여자에서.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그 오랜 이제 그 남성의 부담감을 이렇게 표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담감에서 밥 사주고 돈 대주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판타지가 발생했다고 이 글은 분석해요. 작가는 이런 판타지를 이화에게 투사했고, 이화는 남성 판타지를 기계적으로 구현한 그런 인물로 등장해요. 배려하기에 지친 남성은 배려받아야 할 마땅한 상황에서도 거꾸로 남성을 배려해주는 여자를 꿈꿀 법하지만 석기에 빽가루를 뿌리고 온 날 이화의 태도에서 보도 이화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그런 인물로 기능해요. 그날 애인의 죽음을 맞은 여자답지 않게 이화는 이렇다 할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도 않고 복잡한 상념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죽은 애인의 친구인 수완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요. 이화는 그러니까 작가 이상형을 구해내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느라 스스로의 개성과 감정을 표백시켜버린,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갈등과 깊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제 인물로만 그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엇보다 이화의 관대함은 남성의 성욕을 마주해서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그러니까 이완의 석기에게 뭐 자진해서 동정을 주고, 또 모교의 교수자 중년의 이원남인 허민이 교수의 체면 때문에 이화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니까 자진해서 또 그 앞에서 옷을 벗고, 또 석기의 친구 수환이 석기에 대한 의리와 죄책감 때문에 이화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표현을 못하니까 이화는 저 수환 씨한테 제가 석기 씨를 다 극복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환 씨도 극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해결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집에 꼭 가셔야 해요. 뭐 이렇게 집에 꼭 가셔야 하는 거 아니시면은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으세요라고 제 편에서 적극적으로 수환의 욕망에 응대하는 그런 인물.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욕을 빈번하게 느끼고 여성이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글을 쓴 선생님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욕은 때로 죄책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드물지 않게 성욕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더라. 이런 사정에서 기민하게 남성의 성욕을 감지하여 요구를 받기도 전에 재편에서 먼저 옷을 벗는 여자란 남성이 보기에는 달콤한 이상형이 아니겠느냐. 70년대 조혜일의 소설에서 나온 이제 여성 인물에 대한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수현 선생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와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글쎄요, 뭐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70년대 패스트셀러 연애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 당대를 살았던 젊은 여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소설은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뭐 그 소설의 독자가 또 영화의 관객이 그 독자와 관객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이제 분석한 자료는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쩌면 남성들이 굉장히 좀 많았겠죠. 2000년대에 그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죠. 뭐 3, 4년 전에 나와서 그때의 그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독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겠죠. 20, 30년대 여성들.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와 비슷하네라고 하는 그 30대 중반에 이제 고학력 그 중산층 여성의 일상을 통해서 여성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소설들이 20, 30대 여성들의 그 주된 독자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70년대 이 여성을 성적 그 대상화한 남성의 판타지를 가득 담은 조혜일의 이 소설들은 아마도 이제 남성들의 그런 그 내면에 무엇이게 가득했던 그런 그 어떤 판타지를 이제 그 일정하게 반영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제 조예일의 겨울 여자에서는 이런 그 성적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결혼을 거부하는 혹은 뭐 결혼을 그것을 어떤 성적인 관계를 결혼으로까지 연결시키고자 하지는 않는 그런 여자는 또 남성에게 하나의 전형적인 판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겨울 여자에서 이와의 성격은 이런 전형적인 남성 판타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와는 전 누구한테도 속해 있지 않아요. 아무한테도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속해 있어요. 아무한테나요라는 자신의 운명대로 모든 남자에게 자유롭게 자신을 내던지지만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자신을 사랑하는 허민과 몸을 쏟고 밥을 지어줄지언정 그와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가 전처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죠. 천사. 천사입니다. 작가는 몸은 속되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이라고는 남성 판타지를 70년대에 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판타지를 이화에게 투사하고 이런 어떤 서술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독자 또 영화의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었어요. 비례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남성을 먼저 배려하는 여자, 성욕을 느끼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남성 앞에서 먼저 옷을 벗는 여자, 그러면서 자신의 성욕은 말수한 여자,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자, 이 자질은 남성이 여성에 품는 판타지의 전형적인 유형일까요? 이 판타지들을 한 몸에 실어나르는 이와는 그러나 소설 속에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인물은 아니죠. 비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설은 이와의 핍진한 내적 고뇌와 갈등을 거의 묘사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은 아무래도 비현실적이고 비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작가는 사랑의 구체적 양상을 진지하게 천착하기보다는 이성에 관한 판타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현실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다 경직되었고 연애가 지금보다 덜 자유로웠던 70년대이기에 연애는 체험되고 간파된 것이라기보다는 기형적인 판타지를 실현하려는 추상으로 머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이 선생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식이 지금보다 보수적이었던 현실에서 대중은 연애 체험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상대적으로 체험의 부족으로 연애를 추상적으로 상상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작가가 제공한 판타지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연애감과 교감하고 감흥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조엘의 추상적 연애관이 70년대 산물이기도 하지만 조엘의 판타지 자체가 시대의 보수적 성의식과 당대의 이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더라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70년대의 보수적 성문화로 인해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는 지금보다 위력적이었죠. 남성들은 그 앞에서 지금보다 자주 좌절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남성의 좌절감은 그래서 이화를 꿈꾸게 했다는 얘기야.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에 관한 판타지는 역설적으로 성적 부자유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바 쉬운 여자를 꿈꾸는 남성의 적나라한 내심은 조엘 소설의 주변적인 절에서, 그러니까 조엘 소설에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소설도 그렇고 조엘 소설에서 이렇게 변주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설에서도 조엘은 남자들은 대개 여자를 매우 손쉽게 구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남성의 소망을 누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조엘 소설의 남성 인물은 빈번하게 쉽게 육체를 허락하는 여성들을 꿈꾸더라, 이런 역으로 여성들이 쉽게 육체를 허락하지 않는 70년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이 쉬웠다면 남성들이 이런 판타지를 이토록 끈질기게 꿈꿀 필요가 있었겠는가. 특히 이런 쉬운 여자에 대한 남성의 끈질기는 판타지는 보스의 성의식이 만연한 시대상의 역설적 반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막중하였기에 남성들은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을 꿈꿨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타지의 배경에는 결혼의 당위가 유력적이었던 70년대적 상황이, 시대상이 놓여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0년대 조혜일의 소설에 나타난 연애관, 즉 남성의 이상화된 판타지, 겨울 여자를 통해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1차 시하고 쉬었다가 2차 시에서 80년대 90년대 적 상황 보도록 합시다.